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인공지능 수학 기초, 행렬 기초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강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3차시 강의에서는 행렬의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수가 아니라 이미 어떤 미지수를 포함하는 임의의 수를 포함하는 그 방정식이나 아니면 연산 과정의 어떤 특징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숫자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숫자에 대해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서 이 연산들에 적용되는 법칙들, 뭐 결합 법칙, 뭐 교환 법칙 이런 법칙들 한 번씩 들어봤죠. 이런 법칙들을 공부해 봤을 텐데 그럼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는 이런 대수적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뭐 사칙연산에서 적용됐던 그런 법칙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된다면은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 정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막 다 꼼꼼하게 증명하지는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과 학생들은 아니고 공학도로서 이 개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을 꼼꼼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제 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적 성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행렬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어떤 형태의 행렬을 이제 먼저 정의를 할 거냐면은 영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을 정의할 겁니다. 영행렬은 영어로 이제 제로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영행렬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이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똑같이 영행렬이어도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것처럼 영행렬이어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행렬은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2 크기의 영행렬이 있을 수가 있고 2 곱하기 2 크기의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행이 2개, 그 다음에 열이 2개인 거가 2개인 영행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런 영행렬처럼 뭐 3 곱하기 2 크기의 영행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행렬의 크기 자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영행렬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행렬은 아니다. 요걸 좀 주의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등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우선은 항등행렬은 정사각행렬입니다.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행의 개수,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 세로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행렬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런 정사각행렬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 항등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주대각 성분의 그 성분의 값들이 다 1이고 여기서처럼 다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항등행렬로 부릅니다. 이 영행렬이랑 항등행렬은 우리가 행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수적 성질을 공부하는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그 숫자의 연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연산에 대해서 그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를 항등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로 생각해 보면 뭐 1 더하기 어떤 숫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만약에 뭐 1에다가 어떤 거를 더해서 자기 자신 1이 나오게 되는 그런 애를 뭐 1이라고 하는 이 덧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특정한 값을 더했을 때 자기 자신 x가 또 나오는 이런 숫자를 덧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숫자가 0이 되는 거죠. 0. 덧셈에서는 이 스칼라 덧셈에서는 0이 되는데 0을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리고 반대로 곱셈에서는 어떤 x라는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가 x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숫자를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렀고, 그런 숫자가 1이 있었죠. 1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연산에서 덧셈이나 뺄셈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고요. 이 행렬은 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행렬 곱셈에 대해서 이제 항등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원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렬과 관련된 대수적 성질을 공부를 할 텐데,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렬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숫자들에서 적용됐었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이 행렬에서도 적용되는지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살펴보면은 먼저 덧셈이나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떤 대수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볼 텐데, 이 정리를 보면은 이 22페이지, 강의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정리를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숫자와 조금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하고, 행렬에서 적용되는 점이 뭔지 설명을 하고, 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하나하나의 의미는 복습하면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 크게 이제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규칙을 보면은 뭐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스칼라 숫자로 생각해 보면 3 더하기 7을 하나, 아니면은 이 덧셈의 순서를 바꾸나 7 더하기 3을 하나,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어낸다. 그러니까 이 두 연산의 결과는 같다라고 우리가 숫자 덧셈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는데,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도 a 더하기 b를 하나, 이제 b 더하기 a를 하나, 같은 결과를 두 행렬의 연산의 결과는 같다라고 이 첫 번째 정리의 규칙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00이나 더하기 0011 이렇게 두 행렬을 더한 결과나, 이거의 순서를 바꿔도 0011 이 행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100 이렇게 나와도 두 행렬의 덧셈의 결과는 같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규칙도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세 행렬의 덧셈을 만약에 행렬의 덧셈을 연속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세 행렬을 이렇게 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 행렬을 먼저 더하고, 그럼 두 행렬의 덧셈의 결과로 이걸 하나의 행렬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다른 행렬과 더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을 더할 때 여기 뒤에 있는 B 행렬이랑 C 행렬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더하는 거라, A 행렬이랑 B 행렬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 행렬을 더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 됐었죠. 네. 결합 법칙이 됐었죠. 결합 법칙. 요게 이제 1번이 교환 법칙이고 2번이 결합 법칙이었었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제 이런 성질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행렬의 덧셈 또는 스칼라 곱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등, 그리고 요 4번 그리고 요 5번 이제 분배 법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요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숫자를 다룰 때랑 거의 비슷하게 이런 법칙들이 다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을 보게 되면은 6번 법칙을 보게 되면은 A행렬 어떤 A행렬 더하기 0행렬 그리고 그 순서를 바꾼 0행렬 더하기 A행렬은 이 뒤에 결과가 빠졌는데 A행렬이 된다. 그래서 0행렬을 더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 덧셈에서 우리가 숫자 덧셈에서 숫자 연산에서 덧셈 연산에서 항등원의 역할을 행렬의 덧셈 연산에서는 0행렬이 한다. 덧셈에서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하고 그 6번 법칙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7번 법칙에서는 뺄셈에서 항등원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A행렬에서 A행렬을 빼게 되면은 0행렬이 나온다. 그리고 9번은 0행렬 곱하기 A행렬은 무조건 0행렬이 나온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곱에서 이거는 스칼라 곱에서예요. 행렬의 곱이 아니라 스칼라 곱에서 어떤 스칼라 B 값 그리고 행렬 A를 곱해서 0행렬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스칼라 값이 0이던가 아니면 행렬 자체가 0행렬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행렬의 두 개의 곱셈에 관한 그 대수적 성질도 같이 공부할 텐데 요 10번이랑 10번은 좀 행렬의 곱셈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행렬 A, B 곱한 거에 있어서 이게 0행렬이 되면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규칙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두 행렬이 모두 다 0행렬이 아니어도 두 행렬을 곱했는데 0행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스칼라 곱과는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10번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스칼라 그냥 어떤 숫자라고 했을 때 A, B가 0이라고 하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요거를 의미하는 거였었는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가 0이거나 어떤 스칼라 값이 0이거나 행렬 A가 0행렬이어야 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의 곱셈에 관한 건데 이제 방금 얘기를 했던 건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제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A, B, C 세 행렬의 곱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세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곱하게 될 텐데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앞에 거를 곱하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하나 그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를 연속적으로 곱할 때 어떤 거를 계산을 먼저 하냐 이거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행렬의 곱셈을 공부할 때도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 행렬의 곱셈은 정의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A, B 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A 행렬의 곱셈은 정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인 즉슨 A, B 두 행렬의 곱셈의 결과가 항상 거꾸로 B 곱하기 A 행렬의 결과랑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 행렬의 결과는 그 순서를 뒤집었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같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엔 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칼라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두 개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덧셈에서 마치 덧셈의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곱셈에서 곱셈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생각할 때는 스칼라를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행렬을 생각할 때는 이 곱하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규칙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A 행렬 곱하기 B 행렬 더하기 C 행렬의 결과랑 거꾸로 B 행렬 더하기 C 행렬 전체를 A 행렬 곱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A 행렬을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개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A 행렬 곱하기 가로 열고 B 행렬 더하기 C 행렬을 할 때 이게 여기 A가 잘 보면은 요 B 행렬의 왼쪽에 곱해져 있죠. C 행렬의 왼쪽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A, B 더하기 왼쪽에 C 행렬의 왼쪽 A, C 이렇게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전개한다고 그냥 빠르게 전개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BA 그다음에 CA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수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아예 계산도 안 될 수도 있다. 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행렬의 그 순서, 곱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이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 두 행렬 A 곱하기 B 행렬의 결과랑 A 곱하기 C 행렬의 결과가 같더라도 B 행렬이랑 C 행렬이 같은 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행렬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C가 같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B하고 C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여기에서 우리 행렬에서는 스칼라라고 생각했을 때 B하고 C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행렬에서는 그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말인즉슨 A 뭐 그거를 또 이제 또 다른 말로도 생각해 보면 A가 영행렬이 아니고 B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행렬로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공부하기 전에 특수행렬로 영행렬이랑 항등행렬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항등행렬을 공부했는데 항등행렬은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를 보장해주는 행렬이어서 여기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항등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항등행렬은 영어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여서 대문자 I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하는데요. A 행렬 곱하기 I 행렬은 항상 A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순서를 바꿔도 I 행렬 곱하기 A 행렬을 하면은 이제 A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항등 행렬도 결국에 크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등 행렬은 3 곱하기 3 크기 행렬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항등 행렬은 예를 들면 2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항등 행렬로 어떤 항등 행렬이라고 해서 그 항등 행렬이 항상 다 같은 항등 행렬은 아니다.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대수적 성질, 그래서 어떤 특수한 행렬, 영행렬, 항등행렬, 그리고 행렬의 덧셈, 뺄셈, 스칼라, 곱,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대수적 성질을 공부해 봤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A, B, C, D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 행렬에 대해서 어떤 이 특이 케이스를 우리가 좀 계산해 보는 그런 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A번을 먼저 보면은 A번은 두 행렬 A, B의 곱이랑 두 행렬 A, C의 곱을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 B 행렬 곱을 계산해 보면 A는 0, 1, 0, 2, 그 다음에 B 행렬은 1, 1, 3, 4가 되겠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 행렬은 똑같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A 행렬이 2 곱하기 2 크기 행렬, B 행렬도 2 곱하기 2 크기 행렬이니까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 2개,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 2개,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요. 이 4개 성분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성분을 계산하는데 첫 번째 앞에 곱해진 행렬에서 첫 번째 첫 번째 가로줄, 그리고 뒤에 곱해진 행렬에서 첫 번째 세로줄, 그래서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지우고서는 좀 다시 써보면은 여기에는 3이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면은 뒤에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8이 됩니다. 그래서 A, B 두 행렬을 곱한 결과는 3, 4, 6, 8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AC를 계산해 볼게요. AC는 빨간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C를 계산해 보면 AC 같은 경우에는 A는 똑같죠. 0, 1, 0, 2가 되겠고 C는 2, 5, 3,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3이라고 하고 이 첫 번째 가로줄이랑 첫 번째 행이랑 앞에 곱해진 행렬에서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첫 번째 세로줄 두 개를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은 3이 되고 0하고 2랑 곱하면 0, 1하고 3이랑 곱하면 3, 두 개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3, 4, 6,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공부하고 있는데 AC의 값도 3, 4, 6, 8. 다시 말해서 A, B 행렬 곱하기 결과랑 AC 행렬 곱하기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같다라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스칼라 일반적인 숫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A, B는 AC에서 만약에 요 숫자 A라고 하는 이 숫자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B하고 C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스칼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보장이 됐는데 지금 A번 문제를 이 예제에서 A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행렬 AB의 곱이랑 그리고 또 두 행렬 AC의 곱이 같죠. 같은 상황에서 A가 공통으로 곱해졌잖아요. 같은 위치에 앞쪽에 A가 공통으로 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B 행렬이랑 C 행렬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문제에서 보면은 B 행렬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 행렬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행렬이 다른데 그러니까 B 행렬이랑 C 행렬이 서로 다른데 어떤 똑같은 A라는 똑같은 행렬을 같은 위치, 그러니까 왼쪽에 곱한 결과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의 그 연산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렬의 곱셈 연산이라는 건 요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였고 비슷하게 요 B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B번 문제에서는 A 행렬이랑 D 행렬의 곱하기의 결과가 0 행렬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당연히 계산을 해보면 0 행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A 행렬을 살펴보면은 0 행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D 행렬도 보면은 0 행렬이 아닙니다. 0이 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렬의 곱셈 결과가 0 행렬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자는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 행렬을 쓰면은 0, 1, 0, 2가 되고 D 행렬을 쓰면 3, 7, 0, 0이 됩니다. 결과 행렬이 0 행렬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곱해진 행렬 A 행렬에서 첫 번째 줄 선택하고 첫 번째 행 선택하고 그 다음에 B 행렬에서 B가 아니라 D죠. 뒤에 곱해진 행렬에서 첫 번째 세로줄을 선택해서 곱하면은 0이랑 3이랑 곱하면 0이고요. 1이랑 0이랑 곱하면 0.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이 나오고 나머지도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0, 0, 0,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 또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어떤 두 행렬이 둘 다 0 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행렬의 곱 자체가 0 행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렬을 처음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기존의 그냥 숫자나 스칼라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좀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행렬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px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x에 관한 임의의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x에 관한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x 플러스 3 이런 거는 x에 관한 1차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x에 관한 다항식, n차 다항식, m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몇 차 다항식인지는 최고차항의 그 개수가 몇인지, 여기는 m이죠. m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지수 x에 관한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통 이런 용어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행렬 관점에서 이제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렬에 관한 다항식은 어떤 미지수 x 대신에 어떤 행렬 a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a는 우선은 정사각 행렬이어야 됩니다.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표기법, 행렬에 관한 다항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행렬에 관한 뭐 m차 다항식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문자 A0, 소문자 A1, 소문자 A2, 소문자 AM은 스칼라의 어떤 숫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PA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A0I 플러스 뭐 A1A,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3 곱하기 I 더하기 뭐 2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여기서 뭐 A 제곱, A 3승,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행렬 A를 2번 곱하고, 뭐 A 3승은 행렬 A를 3번 곱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행렬 다항식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행렬 다항식에 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갑자기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한다고 했는데, 행렬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이 행렬의 다항식에서는 행렬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A라고 하는 행렬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항등 행렬이 하나가 있죠. 행렬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P1이라고 하는 A 행렬의 다항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I 더하기 3A가 뭐 P1이라고 하는 A 행렬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P2라고 하는 A 행렬의 다항식을 뭐 3I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A 제곱까지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계산을 쉽게 하려고 제가 A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P1A 곱하기 P2A를 한다라고 하면은 P1이 먼저 곱해지니까 2I 플러스 3A 곱하기 3I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할 때는 곱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i 곱해지고 3i가 있고, 2i가 왼쪽에서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랑 2i랑 a를 곱할 때도 더하기 2 곱하기 항등 행렬 i 곱하기 a 이렇게 곱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3 곱하기 a, 그 다음에 3 곱하기 항등 행렬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잘 보면은 우선은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는 a 곱하기 b랑 ba가 다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a 곱하기 a는 a 곱하기 a가 같은 거죠.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항등 행렬에 대해서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성립을 합니다. 어떨 때 A가 이제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위치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행렬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항식의 개념을 행렬 관점에서 확장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떤 행렬의 특수한 형태의 연산들, 뭐 전치 행렬이나 아니면 대각 합에 대해서도 마치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처럼 이런 어떤 특정한 법칙들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의 전치 행렬을 생각을 하고, 그 행렬의 전치 행렬을 또 생각을 하면은 원래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법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 연산, 이거 이제 트랜스포즈 전치 연산이라고 하는데, 전치 연산은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전치 연산을 적용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 네 번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A, B 행렬 곱한 거에 전치 행렬을 생각하면은 더하기에서처럼 생각을 하면은 A의 전치 행렬 곱하기 B의 전치 행렬 곱한 것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순서가 바뀝니다. B의 전치 행렬 곱하기 A의 전치 행렬 한 거랑 결과가 같다. 그래서 행렬에 관해서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은, 덧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거나 헷갈리는 점이 없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 말고 우리가 대각합, 트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또 비슷하게 앞서서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트레이스에 관해서는 대각합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A, B 두 행렬의 곱셈에 대한 대각합이나 그 순서를 바꿔서 곱한 거에 대각합이나 같은 결과를 가진다. 이제 설령 이제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 B랑 B, A가 같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A, B랑 B, A가 같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근데 연산이 정의될 수 있는 크기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A 행렬은 3 곱하기 2가 되고 B 행렬은 2 곱하기 3을 생각하면 A, B를 했을 때는 3 곱하기 3 크기 행렬이 나오고, B 곱하기 A 행렬을 했을 때는 여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2, 그래서 2 곱하기 2 크기 행렬이 되니까 두 행렬은 다르겠죠.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A, B가 정의되고 B가 정의가 되면은 그 각각의 대각합의 결과는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행렬의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웠는데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는 예제로 3-7번을 마지막으로 같이 풀어볼 텐데, 여기에서는 결국에 행렬의 다항식을 잘 이해를 하고 행렬과 관련된 곱셈 연산 같은 것들을 잘 하고, 뭐 대각합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A라고 하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행렬의 다항식 P1, P2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두 행렬의 다항식에 대한 곱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각합을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이 행렬 다항식의 특성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하는 거는 그 A 행렬을 3번 곱하고, 그러니까 이 P1에 해당하는 P1 다항식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 행렬을 계산을 해서 구하고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P2에 해당하는 이제 그 연산의 결과를 또 구하고 또 행렬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또 곱하는 거죠. 그럼 두 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에 대각합을 계산을 할 텐데, 행렬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을 직접 넣어서 계산하기 전에 A의 P1 다항식 곱하기 A의 P2 다항식 A 플러스 2i, 얘를 먼저 해주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A의 3승 곱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A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항등행렬,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항등행렬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항등행렬 곱하기 2 곱하기 항등행렬. 그래서 앞서서 이제 논의했지만 요 같은 경우엔 A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A의 4승, 여기 부분은 스칼라는 미리 또 따로 빼서 곱할 수가 있고, 그럼 플러스 6 곱하기 A의 3승 곱하기 항등 행렬이면은 자기 자신 A의 3승이 그대로 남아있죠. A의 3승. 여기 뒷부분을 하면은
항등행렬 곱하기 A는 A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A 그대로 결과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다음에 항등행렬 곱하기 항등행렬은 항등행렬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과가 나오겠죠. 곱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항등행렬 이렇게가 돼서 얘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A 행렬을 여기 각각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잘 하면 되겠죠.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스스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이 행렬 다항식을 계산한 결과가 A, B, C, D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값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트레이스, 대각 합의 결과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 성분 A하고 D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결과가 최종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가지고 조금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행렬의 기초 개념이랑 그 다음에 행렬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들 그리고 대수정 성질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